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번화가의 뒷골목을 감쌌다. 화려한 넌 쌓인 불빛 아래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김세준의 마음속에는 늘 싸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거대 기업 다크스타 그룹의 회장이었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재계의 거물로 불렸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멈춰버렸다. 그는 쌍둥이 여동생 지아를 잃은 기억으로 고통받았다. 지아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희망이었다. 10년 전, 지아는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세준은 믿을 수 없었다. 지아는 결코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는 지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과 권력을 좇으며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고독한 잠자리에 들었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웅장한 저택은 깔끔했지만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는 듯 항상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갈구했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낡은 재래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고 낡은 포장마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때 포장마차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부서진 리어카와 흩어진 국수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낡은 시장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조폭들이었다. 이거지 같은 년이 어딜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쓰레기를 여기다 뿌려놔. 상인회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인회 간부는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미친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여기서 내 놈이 가진 거 다 내놔야 정신 차릴 거야. 여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 딸이 웅크리고 있었다. 딸의 얼굴도 공포에 질려 창백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세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솟아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세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어쭈 이 자식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 놈이 누군데 당신은 지금 약한 여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세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상인회 간부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이 거지 같은 년이 내 물건을 다 망쳐놨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는 여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세준은 망설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세준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힘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세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세준은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아이, 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세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준은 여인과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는 고전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인과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웅장한 백마 한 마리가 달려나왔다. 말은 온몸이 흙투성이로 터른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세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세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세준은 그 말을 한눈에 알아봤다. 스피릿. 10년 전 지아가 죽던 그날 함께 사라졌던 그녀의 애마였다. 스피릿이 살아있었다니.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스피릿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스피릿은 상인회 간부를 향해 맹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스피릿은 상인회 간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상인회 간부는 스피릿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스피릿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살기에 그는 겁을 먹은 듯 했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은 스피릿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상인회 간부도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여인과 아이 그리고 세준은 응급처치를 받았다. 여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세준은 여인을 끌어안았다. 여인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세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여인과 아이를 구한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리고 스피릿의 등장. 스피릿은 그에게 10년 전 지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리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 스피릿의 눈빛은 마치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세준은 섀도우와 함께 지아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번화가의 뒷골목을 감쌌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 아래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김세준의 마음속에는 늘 싸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거대 기업 다크스타 그룹의 회장이었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재계의 거물로 불렸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멈춰버렸다. 그는 쌍둥이 여동생 지아를 잃은 기억으로 고통받았다. 지아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희망이었다. 10년 전, 지아는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세준은 믿을 수 없었다. 지아는 결코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는 지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과 권력을 좇으며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고독한 잠자리에 들었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웅장한 저택은 깔끔했지만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는 듯 항상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갈구했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낡은 재래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고 낡은 포장마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때 포장마차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부서진 리어카와 흩어진 국수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낡은 시장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조폭들이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어딜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쓰레기를 여기다 뿌려놔. 상인회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인회 간부는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미친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여기서 내 놈이 가진 거 다 내놔야 정신 차릴 거야. 여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 딸이 웅크리고 있었다. 딸의 얼굴도 공포에 질려 창백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세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솟아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세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등장에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어쭈 이 자식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 놈이 누군데. 당신은 지금 약한 여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세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상인회 간부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이 거지 같은 년이 내 물건을 다 망쳐놨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는 여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세준은 망설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세준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힘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세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세준은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아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세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준은 여인과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는 고전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인과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웅장한 백마 한 마리가 달려나왔다. 마른 온몸이 흙투성이로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세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세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세준은 그 말을 한눈에 알아봤다. 스피릿, 10년 전 지아가 죽던 그날 함께 사라졌던 그녀의 에마였다. 스피릿이 살아있었다니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스피릿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스피릿은 상인회 간부를 향해 맹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스피릿은 상인회 간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상인회 간부는 스피릿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스피릿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살기에 그는 겁을 먹은 듯 했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은 스피릿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상인회 간부도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여인과 아이 그리고 세준은 응급처치를 받았다. 여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세준은 여인을 끌어안았다. 여인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세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여인과 아이를 구한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리고 스피릿의 등장. 스피릿은 그에게 10년 전 지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리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 스피릿의 눈빛은 마치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세준은 섀도우와 함께 지아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밤 공기가 서울 번화가의 뒷골목을 감쌌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 아래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이곳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김세준의 마음속에는 늘 싸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국내 굴지의 거대 기업 다크스타 그룹의 회장이었다. 탁월한 경영 능력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재계의 거물로 불렸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다. 그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멈춰버렸다. 그는 쌍둥이 여동생 지아를 잃은 기억으로 고통받았다. 지아는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삶의 희망이었다. 10년 전, 지아는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단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지만 세준은 믿을 수 없었다. 지아는 결코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 뒤에는 분명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그는 지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돈과 권력을 좇으며 자신의 죄책감 속에 갇혔다. 그의 삶은 이제 무미건조했다. 매일 밤 고독한 잠자리에 들었고 낮에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웅장한 저택은 깔끔했지만 그의 마음처럼 황량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려는 듯 항상 더 많은 돈과 명예를 갈구했다. 그날 밤 그는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힘없이 바닥을 끌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낡은 재래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시장은 이미 파장 분위기였고 낡은 포장마차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그때
포장마차 한 구석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시선이 닿은 곳에는 낡고 허름한 옷차림의 여인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부서진 리어카와 흩어진 국수 그릇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건장한 남자 몇 명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고급스러운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오만함과 조롱이 가득했다. 그들 중 한 명은 레스토랑의 지배인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그는 낡은 시장의 이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역 조폭들이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어딜 감히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이딴 쓰레기를 여기다 뿌려놔. 상인회 간부로 보이는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감돌았다. 여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상인회 간부는 여인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다. 이 미친년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오늘 여기서 내 놈이 가진 거 다 내놔야 정신 차릴 거야. 여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품에는 어린 딸이 웅크리고 있었다. 딸의 얼굴도 공포에 질려 창백했다. 주변 상인들은 모두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도 감히 그들에게 맞설 수 없었다. 세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릴 적 자신이 느꼈던 무력감과 분노가 다시 솟아올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여인에게 다가갔다. 이봐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세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등장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비웃었다. 어쭈, 이 자식이 감히 내 일에 참견해. 내 놈이 누군데? 당신은 지금 약한 여인을 폭행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입니다. 당장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세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상인회 간부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 이거지 같은 년이 내 물건을 다 망쳐놨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는 여인을 향해 발길질을 하려 했다. 세준은 망설임 없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세준의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힘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다. 이 미친 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세준의 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세준은 그의 손을 피하며 몸을 날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상인회 간부는 세준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코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아이 미친놈이 감히 나를 때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이 일제히 세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세준은 여인과 아이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들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는 고전했다. 그의 몸에는 상처가 늘어났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여인과 아이를 지켜야 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웅장한 백마 한 마리가 달려나왔다. 말은 온몸이 흙투성이로 털은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떨리는 몸에서는 미약한 열기가 느껴졌다. 녀석의 눈빛은 공포와 함께 알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녀석은 마치 세준에게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고개를 흔들며 세준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놓지 않았다. 세준은 그 말을 한눈에 알아봤다. 스피릿, 10년 전 지아가 죽던 그날 함께 사라졌던 그녀의 애마였다. 스피릿이 살아있었다니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스피릿은 그의 유일한 가족이자 10년간 그를 짓눌렀던 절망 속에서 그를 끌어낼 유일한 존재였다. 스피릿은 상인회 간부를 향해 맹렬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눈빛은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렸다.
스피릿은 상인회 간부를 향해 달려들었다. 상인회 간부는 스피릿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스피릿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강렬한 살기에 그는 겁을 먹은 듯했다. 상인회 간부의 조직원들은 스피릿의 등장에 당황하며 도주하기 시작했다. 상인회 간부도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여인과 아이 그리고 세주는 응급처치를 받았다. 여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다. 세주는 여인을 끌어안았다. 여인의 몸은 차갑고 거칠었지만 그 속에서 희미한 떨림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세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여인과 아이를 구한 일에 대해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리고 스피릿의 등장. 스피릿은 그에게 10년 전 지아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리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 스피릿의 눈빛은 마치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세주는 섀도우와 함께 지아의 흔적을 쫓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상철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세준을 짓눌렀다. 하지만 세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아의 죽음, 스피릿의 고통, 그리고 은지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스피릿은 세준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박상철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감히 나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세이렌 프로젝트 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박상철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은지가 쓰러져 있는 유리관을 향해 다가갔다. 세주는 충격에 빠졌다. 은지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박상철은 은지를 이용해 세이렌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스피릿은 은지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박상철은 주사기를 들어 은지에게 약물을 주입하려 했다. 세주는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그는 박상철을 향해 달려들었고 그와 몸싸움을 벌였다. 박상철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광기에 휩싸인 그의 눈은 더욱 붉게 빛났다. 그의 팔에는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세준의 악몽 속에 등장했던 바로 그 그림자 같은 남자였다. 감히 나의 실험을 방해하려 해. 이 미물 따위가. 박상철이 소리쳤다. 박상철은 세준의 목을 움켜쥐었다. 세준은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아와 스피릿 그리고 은지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스피릿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스피릿이 박상철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박상철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박상철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스피릿은 은지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스피릿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스피릿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어왕!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은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은지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스피릿은 은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은지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세일엔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지훈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지훈은 세준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박상철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세이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은지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스피릿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준은 은지를 끌어안았다. 은지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세준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은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은지의 부모는 세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스피릿의 희생과 지아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스피릿과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아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스피릿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스피릿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상철의 비열한 웃음과 무장한 조직원들의 위협적인 시선이 세준을 짓눌렀다. 하지만 세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지아의 죽음, 스피릿의 고통, 그리고 은지의 창백한 얼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결의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스피릿은 세준의 곁을 지키며 낮은 으르렁거림으로 박상철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녀석의 목덜미에 있는 뱀 문신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세준은 스피릿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고 박상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박상철은 세준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며 총을 빼들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세준은 스피릿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을 이용해 총알을 피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박상철은 세준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세준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세준은 스피릿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게 움직였고 그의 주먹은 번개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조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박상철은 상황이 불리해지자 비열하게 웃으며 실험실 중앙에 있는 거대한 유리관을 향해 손을 뻗었다. 유리관 안에는 알 수 없는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속에는 작고 어린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은지, 세준의 어린 시절 악몽 속에 등장했던 10년 전 실종된 바로 그 아이였다. 그녀는 세준의 옛 사업 파트너의 딸이었다. 가미다의 위대한 걸작을 방해하려 해
어리석은 것들, 이 아이는 안 세이렌 프로젝트 타니원단 치다니에란의 최종 완성본이다. 이 아이를 깨우면 모든 것이 파괴될 거야. 박상철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세주는 충격에 빠졌다. 은지가 살아있었다니. 그리고 박상철은 은지를 이용해 세이렌 프로젝트와의 최종 목표를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스피릿은 은지를 보자마자 격렬하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을 담고 있었다. 박상철은 유리관을 향해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유리관 안의 액체가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잠들어 있던 은지의 눈이 천천히 뜨였다. 은지의 눈동자는 붉게 빛나고 있었다. 안 돼. 저 아이를 깨우면 안 됩니다. 세준이 절규했다. 저 아이는 아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깨어나면 모든 것을 파괴할 겁니다. 세준은 박상철을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박상철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둠의 에너지가 세준을 덮쳤다. 세준은 쓰러졌다.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었다. 박상철은 세준을 내려다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내 놈의 지하처럼 여기서 죽어라. 박상철은 세준의 목을 움켜쥐었다. 세준은 숨이 막혔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하와 스피릿, 그리고 은지의 모습이 교차했다. 그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스피릿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때 스피릿이 박상철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박상철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뱀 문신은 검은 피를 흘리며 일그러졌다. 박상철은 고통에 절규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스피릿은 은지가 갇힌 유리관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유리관을 향해 몸을 비비며 낑낑거렸다. 스피릿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유리관에 닿자마자 유리관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스피릿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유리관을 물어뜯었다. 쿠앙,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유리관이 산산조각 났다. 투명한 액체가 쏟아져 내렸고 은지의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은지의 붉게 빛나던 눈은 이제 희미해져 있었다. 스피릿은 은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핥았다. 녀석의 눈빛은 은지를 향한 사랑과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만든 걸작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절규했다. 아니야, 나의 세일엔 나의 꿈이. 그 순간 김지훈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실험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지훈은 세준의 마지막 연락을 받고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박상철과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박상철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핵심 인물임을 자백했고 세이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그는 은지를 납치하여 그녀의 특별한 유전자를 이용해 실험을 진행했으며 스피릿을 이용하여 그들의 비밀을 지키려 했음을 털어놓았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준은 은지를 끌어안았다. 은지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쇠약했지만 세준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은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은지의 부모는 세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스피릿의 희생과 지하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곁에는 스피릿과 구출된 아이들, 그리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아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다. 스피릿이 선택한,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으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스피릿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지하 실험실에서의 치열한 전투 끝에 박상철과 그의 조직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은지를 비롯한 아이들은 무사히 구출되었다. 아난타 조직의 세이렌 프로젝트라는 잔혹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났고 세상은 그들의 악행에 경악했다. 김세준은 지아의 억울함을 풀고 스피릿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묵직한 책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난타 조직의 뿌리가 완전히 뽑혔을까? 언론은 연일 세준의 용감한 활약과 스피릿의 헌신적인 희생을 보도했다. 세준은 정의의 수호자로, 스피릿은 영웅마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구출된 아이들은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갔다. 세준은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세준은 알고 있었다. 박상철이 체포되었지만 그가 아난타 조직의 최고 수뇌부는 아니라는 것을. 그의 배후에는 더욱 거대한 그림자가 숨어 있을 터였다. 스피릿이 마지막으로 물어뜯었던 박상철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 그것은 아난타 조직의 표식이었지만 그 문양은 마치 계급을 나타내는 듯 미묘하게 달랐다. 세준은 아난타의 진짜 두목을 찾아내고 그들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지훈은 세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박상철의 자백과 압수된 증거들을 분석하며 아난타 조직의 실체를 파헤쳤다. 그들은 아난타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거대한 범죄 조직이며 각국의 고위층 인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냈다. 그들은 막강한 자금력과 함께 비밀스러운 연구시설과 무장 세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다. 그들은 김지훈과 세준의 목숨까지 위협하며 수사를 방해했다. 세준은 스피릿의 펜던트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지아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그를 지키는 듯했다. 며칠 밤낮 없이 조사한 끝에 그들은 아난타 조직의 진짜 두목이 그림자 회장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림자 회장은 겉으로는 자선사업가이자 거대 기업의 총수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아난타 조직의 창시자이자 모든 음모의 배후였다. 그는 뱀의 눈물을 이용해 영생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 그의 팔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세준은 그림자 회장의 존재를 알게 되자마자 분노에 휩싸였다. 지아의 죽음, 스피릿의 희생, 은지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희생.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이 바로 그림자 회장이었다. 그는 그를 잡고 아난타 조직의 모든 악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지훈은 그림자 회장의 체포를 위해 경찰 특공대와 함께 작전을 계획했다. 그림자 회장은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자신의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비밀 거점을 두고 있었다. 빌딩은 삼엄한 경비 시스템과 첨단 방어 시설로 보호되고 있었고 침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날 밤 세준과 김지훈 그리고 경찰 특공대는 그림자 회장의 비밀 거점으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빌딩은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세주는 스피릿의 펜던트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지하의 영혼이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듯했다. 경찰 특공대가 빌딩 안으로 진입했다. 하지만 그림자 회장은 이미 그들의 침입을 감지하고 있었다. 빌딩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무장한 경호원들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세주는 스피릿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제압하며 그림자 회장의 거점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림자 회장의 개인 집무실이었다. 집무실은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은 세준의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집무실 중앙에는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그림자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팔에는 가장 크고 화려한 뱀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빛은 냉혹하고 잔혹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림자 회장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세상을 지배하려는 광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세준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세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그림자 회장의 힘은 예상외로 강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창시자이자 뱀의 눈물을 이용해 초월적인 능력을 얻은 존재였다. 그림자 회장은 세준에게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었다. 세준은 고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그의 공격은 강력했다. 세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하의 죽음, 스피릿의 희생,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의 고통이 그녀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스피릿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녀의 몸을 감싸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림자 회장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그림자 회장은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이럴 수가 나의 힘이. 그때 경찰 특공대가 집무실 안으로 진입했다. 김지훈이 미리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그림자 회장과 그의 마지막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그림자 회장은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창시자임을 자백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해 세상을 지배하려 했던 모든 야욕을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주는 구출된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세준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세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스피릿의 희생과 지하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다크스타 그룹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자산으로 희망의 정원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의 정원 재단은 아난타 조직으로부터 희생된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고 사회의 어둠 속에 숨겨진 부조리를 파헤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곁에는 스피릿이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하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그림자 수호자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스피릿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아난타 조직의 모든 잔당들이 체포되고 세이렌 프로젝트의 모든 비밀이 만천에 드러나면서 세상은 오랜 혼란과 고통 끝에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언론은 연일 정의의 승리를 보도했고 김세준은 영웅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스피릿과 지하, 그리고 구출된 아이들의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세준은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돈과 권력을 좇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스피릿의 펜던트는 여전히 그의 목에 걸려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하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스피릿의 힘은 그에게 민첩한 움직임,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감지하는 능력을 부여했다.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어둠 속에 숨겨진 악을 찾아내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그림자 수호장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지훈 경위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그림자 수호자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들은 첫 번째 임무로 오랫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연쇄 실종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실종자들은 모두 특정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아난타 조직과 관련된 고아원에서 생활했던 아이들이었다. 세준은 직감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여전히 세이렌 프로젝트질의 후속 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세준과 김지훈 경위는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들을 만났다. 부모들은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었다. 세준은 그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그는 스피릿의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기를 느끼며 아이들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약속했다. 수사 과정은 험난했다.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은 교활했고 그들의 흔적은 희미했다. 하지만 세준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있었다. 그는 스피릿의 펜던트가 떨리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갔다. 펜던트는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경고를 보냈고 그들을 안전하게 이끌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그들은 서울 외곽에 버려진 연구시설을 찾아냈다. 연구시설은 겉보기에는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다. 세준은 펜던트의 떨림을 느꼈다. 이곳이 바로 아난타 조직의 잔당들이 세이렌 프로젝트를 재개하고 있는 곳이었다. 세준과 김지훈 경위는 연구시설 안으로 잠입했다. 연구시설 내부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낡은 실험 기구들이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들은 소리 없이 움직이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희미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은 연구시설 깊숙한 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세준과 김지훈 경위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따라갔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대한 철창이 놓인 실험실이었다. 철창 안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갇혀 있었고 그들은 모두 약물에 취한 듯 의식이 희미했다. 그리고 실험실 중앙에는 낡은 실험복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노인의 팔에는 뱀 문신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과학자, 닥터 그림자 였다. 결국 여기까지 왔군. 백구의 힘을 가진 자여. 하지만 내 놈이 감히 나의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닥터 그림자가 비열하게 웃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조직원들이 서 있었다. 세준은 스피릿의 펜던트를 꽉 움켜쥐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그의 눈을 붉게 물들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그는 아이들을 구하고 닥터 그림자의 잔혹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했다. 내 놈의 추악한 야망은 여기서 끝이다. 세주는 닥터 그림자를 향해 달려들었다. 닥터 그림사는 총을 빼들어 세준을 향해 겨눴다.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세준은 총알을 피하며 닥터 그림자에게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고 그의 주먹은 강력했다. 닥터 그림사는 민서의 예상치 못한 힘에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다. 조직원들은 민서에게 달려들었지만 민서는 가디언의 힘을 이용해 그들을 압도했다. 소연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철창문을 열려 했다. 하지만 철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소연은 펜던트를 향해 손을 뻗었다. 펜던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철창문에 닿자마자 철창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스피릿의 힘이 그들에게 또 다른 기적을 선사한 것이다. 아이들이 철창 밖으로 뛰쳐나왔다. 소연은 아이들을 보호하며 실험실 밖으로 대피시켰다. 닥터 그림자는 아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젠장 내 위대한 걸작들이. 그는 민서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이 붉게 빛났다. 그의 손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민서는 닥터 그림자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팔에 새겨진 뱀 문신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뱀 문신이 새겨진 살같이 찢어지며 검은 피가 쏟아져 나왔다. 닥터 그림사는 고통에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의 힘은 약해지는 듯했다. 그때 경찰 특공대가 연구시설 안으로 진입했다. 김지훈 경위가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이다. 경찰 특공대는 닥터 그림자와 그의 조직원들을 모두 체포했다. 닥터 그림사는 자신이 아난타 조직의 마지막 잔당임을 자백했고 세이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초인들을 만들어 아난타의 부활을 꿈꿨다고 실토했다. 아난타 조직은 마침내 완전히 뿌리 뽑혔다. 그들의 모든 비밀과 잔혹한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세주는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세준의 따뜻한 온기에 안정을 찾는 듯했다. 아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뱀의 눈물을 이용한 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 부모들은 세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세준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스피릿의 희생과 지하의 헌신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다크스타 그룹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남은 자산으로 희망의 정원 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의 정원 재단은 아난타 조직으로부터 희생된 아이들과 동물들을 돕고 사회의 어둠 속에 숨겨진 부조리를 파헤치며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의 곁에는 스피릿이 있었고 그의 심장 속에는 지하의 영혼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수호하는 이 세상의 그림자 수호자로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는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스피릿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었다.